작을 미자 뭐 미세하다 뭐 미소 뭐 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미미하다 뭐 할 때 쓰는 미자인데요. 일단 두 개의 자수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글자예요. 이렇게 두 개. 자, 이 글자 뭐죠? 자축거릴 척이라는 글자예요. 자축거릴. 자, 부숫자. 글자를 이거 부숫자인데요. 부숫자를 확실히 알아두고 있어야 돼. 이게 안 쓰이는 글자니까 교수님 그거가 중변이라고 부르잖아요.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신경 쓰지 않는데 이 글자를 알아야만이 이 글자를 통해서요. 많은 글자들 갖다가요. 이런 글자들 할 수 있는데 이 글자들이 안일비자가 배로 익히면서 이 글자에서 건일배 볼래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이 글자에서 건일회 모방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논일방 임금왕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이 글자에서 논일황 해가지고 길을 배회하다 또는 방황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다를 때 길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게 사거리인데요. 거기서 정의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단일행이라는 글자예요. 단일행자의 반절도 길이에요. 멸치가 작다고 고기가 아니라는 법 없잖아요. 자, 길의 반쪽이라고 해서 길이 아닌 놈인데 이 글자를 갖다가 설문에서요. 자축거리면서 걷는 모양으로 뜻을 풀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설문의자의 풀이에 의해서 자축거리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반쪽 길이과 관련되는 글자죠. 설문의자에서 잘못 풀이되는 바람에 자축거리다는 뜻으로 쓰이면서 척이란 약속된 놈으로 쓰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두인변 아니냐 중인변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두인변 또는 중인변이라고 옛날 분들은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 두인변 중인변은 인변과 관련돼서요. 사례비자가 변형돼서 이 인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획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봐서 두를 쓰고 또는 중자 뜻다고 해서 중복이 중자를 써서 중인변하고 있는데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길이니까.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이런 글자를 분석해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로 나눌 때 이 글자를 찾으려면은 척이라는 놈이 가서 찾아야지. 이렇게 중인변 해놓으니까 이 글자를 어디서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하고 전혀 관련도 되는 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그냥 옛날 방식으로 간머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간머리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게 하나가 없잖아요. 이 글자가 진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을 뜻하면서 약속되는 이 면이고 이 글자를 찾으려면 면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자 사전에서도. 그리고 이 글자가 달라붙어 쓰는 글자들이 집가자라든지 잘 알다시피 집택자라든지 집공자라든지 뭐 집실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집의 뜻을 이루고 있는 글자가 이 글자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글자도 제대로 된 뜻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설문의자의 뜻을 그대로 쫓아서요. 자축거린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약속된 뜻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뜻. 그런데 이걸 별칭으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두인변, 중인변 했던 건데 이게 전혀 소용이 없어요.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두 개 중에 하나를 낸다면 자축거리를 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비록 자축거린다고 길을 절뚝거리면서 그런다는 자축거린다는 뜻으로 쓰이겠지만은 이 글자는 사거리에서 나온 단일행자의 반쪽. 그래서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이게 어떤 글자 이렇게 썰 달라붙으면 이 글자가 뭐 가벼울 경자라든지 날경자라든지 이런 데서 음역하는 지하수경이라는 글자인데 경은경인데 이 글자에서 지름길이 된단 말이에요. 지름길 경자. 겹경을. 그러니까 제가 부숫자
수업을 좀 동영상 강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좀 필요한 선생님들 좀 들여다보고 그럴 요령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숫자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요. 제가 부숫자만 100번 이상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부숫자가 우리가 최초의 부숫자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단인본으로.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100번 이상 부숫자 수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숫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은 그 수업을 들으시면은 모르는 사실이요. 많은 모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차후에 준비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간 자축거리 촉으로 기억하세요. 평인변 돌면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요. 그리고 비록 자축거린다고 하지만 길과 관련된 글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길이라는 게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에 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행하다. 이게 행하다, 이 반절이지만 행하다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이 동작이 길이라는 것이 사람의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다 이 글자가 들을 때 뭔가 행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좀 덧붙여서 기억을 해두시고, 요 부숫자 이게 신경이 있어서 설명을 상황이 아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정적중요한 이 글자죠. 이 글자가 뭐냐 이거예요. 이 글자 자체가 작을 밑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글자도 작을 밑자고 이 글자도 작을 밑자인데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 글자가 작을 밑자인데 호재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축거리를 적자가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일정한 경계를 향해서 발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일정한 경계 구급 같은 걸 치료하는 거예요. 제후가 머무는 성을 갖다 구급이라고 보는데 그런 구급 같은 걸 향해서 그냥 나라국자의 원래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형태 여기죠. 이 부분을 말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글자의 원래 글자가 이거 없는 상태의 글자 아니에요? 혹시 옥자의 이 나라국자 이것이 구급이에요. 구급. 이 구급에서 지금 창을 들고 경계를 서서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 표현 글자가 나온 글자인데 그것을 향해서 치료하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7점 이걸 이렇게 정의화돼서 이게 7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명분을 가지고 치료하기 때문에 바르다는 뜻을 대장 이 글자 갖고 있는 치다는 뜻은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위해서 뭐예요? 이 글자 달아붙여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 칠판을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이렇게 잘 안 보인다니까요. 거기 있는 거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 안 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저걸 쓰십시오. 자, 한자에서 이게 길 행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요. 길 행하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덮여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덕덕자 이런 글자도 큰덕자 이런 글자도 원래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 글자가 달라붙어서 쓰이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은 이쪽 부분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형시켜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로 쓰고 눈목자를 눕힌 상태로 쓰고 눈 주변의 윤곽을 이렇게 펴놓고 마음 진짜 그대로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쓰는 글자를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덕이라는 게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동으로도 옮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글자가 다 붙어가지고 향하다의 의미를 갖다 부여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덕덕자 이 글자를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원래 이 통할철자예요. 이게 통할철이라는 글자도 원래 이렇게만 썼던 글자 이렇게요. 이렇게 썼던 글자인데 나중에 이 글자가 달라붙었어요. 물론 이 글자는 이 글자를 변형시켜 놓은 글자예요. 이 글자. 이 글자의 정자는 바로 이 글자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려볼까 싶은데 이 글자 제대로 설명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직병격자하고 등글은 오직병자가 그릇이잖아요. 그릇 속을 갖다가 파려는 상황에서 나온 글자 이게 지금 사실은.
근데 후대로 오면서 이렇게 오지명적이 요 부분에 선이 하나 추가되면서 근데 선이 하나 추가되면 마치 뭐예요? 아들 자자 거꾸로 뒤집어놓은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아이 낳을 둘자.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을 둘자 이렇게 바뀐 거라 바뀌어서 쓰이고 이것도 달을 자처럼 이렇게 육달을처럼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 소전의 형태가. 이것이 추가돼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고 이것은 두 선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그릇 속을 갖다가 파내는 상황에서 나온 글자예요. 이 오지명격이라는 그릇 속을 갖다 이렇게 다 거쳐서 도구를 들고. 그래서 속을 파내기 때문에 속을 통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할철자라는 거예요. 통할철자. 이 쉬는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통할철자인데 그것이 완전히 돼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통한다는 의미를 갖다가 더 분명히 해서 이 글자를 갖다가 피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글자를 이렇게 쓴 거이고 원래 요 형태로만 썼던 글자를 갖다가 이거 물론 요 글자가 여기 이렇게 변형됐지만은 이 글자가 추가되는 거. 이 글자도 원래 치다는 뜻의 글자이지만은 치다는 글자를 다시 이 글자로 덧붙이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건데 그럼 이 글자가 뭐이냐 이거예요. 이 글자의 고글자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사람인데 긴 머리털에 있는 사람이 긴 머리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손에 도구 같은 걸 들고 하는 행위인데 이게 오늘날 문짝자들 보면은 이 머리 긴 머리털 이 긴장대 고물자는 마찬가지 얘기 지금 지팡이 많았다 뿐이지. 긴 머리털을 갖다가 뭐 다듬는다 뭐 만진다 또는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른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지 자른 일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주의 단발령 그 정도 단발령이 되면서 그때부터 자르기 했지 그 이전 사람들은 다 길렀던 거죠. 또 머리를 매만진다 그랬는데 이게 손에 도구를 들고 치는 행위와 관련되는 글자가 있는데 매만진다는 것보다는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고 또 다른 문자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게 치는 행위예요. 치는 행위. 치는 행위인데 오늘날이야 인권이 존중되면서요. 인권이 존중되면서 뭐 생명 존중사가 들어서 뭐 여러 얘기들이 행해지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뭐 순장풍습이라든지 또는 뭐 인신공이요. 순장.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거 아니에요? 순장풍습이라든지 또는 인신공이요. 심청이가 있나 없어요 빠지는 이런 경우이죠. 뭐 실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에밀리정이다 뭐 이런 그건 이제 실체가 진실이 아니다는 얘기가 드러났고요. 인신공희라든지 뭐 이런 행위를 보면은 생명정수상이 오늘하고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고려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려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고려장.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알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늙은 부모를 갖다 버린 풍습이 없었어요.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 제가 고대 장례풍俗관련돼 가지고 몇 개 논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게 그게 이제 잘못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고려가 기로라는 말을 갖다가 발음 필요 쓰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로가 뭐냐면은 늙은 사람을 갖다 내버리는 상황이에요. 이 기록 풍습이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 기록 풍습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록 풍습이 이게 늙은 사람을 갖다가 이게 옛날에 이렇게 생명정수상이 없는 시절에 나이가 들면 생활활동을 전혀 못하고 음식만 축을 내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 아니에요.
그 먹을 거 입을 조건 이전에 음식만 흉내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내다 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다 버리는 상황인데 이 이전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이건 좀 순화된 거예요. 이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이게 힘이 없는 사람, 힘이 미미한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활활동에 하지 못하니까 때려 죽이는 풍습과 관련돼서 여기서 산바람 머리예요. 이렇게 산바람 머리가 바로 몇 산처럼 되고 그다음에 뭐 강조된 머리를 선 하나 펴고 사람 몸체를 안스케치처럼 펴놓고 손에 도구 누르는 형태를 이렇게 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힘이 작은 사람을 때리는 상황을 갖다가 펴내는데 그것이 행하는 거이니까 이 행한다는 의미 관련된 이 글자를 호대로 오면서 추가시킨 거 이렇게. 일부 문자학자들이 뭐 머리를 다듬는 행위, 뭐 쓰다듬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본다. 이게 귀록 풍습이기 전에 중국에서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풍습이에요. 중국의 고대 장례 풍습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인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뭐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묻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풍습이 없을 거라니. 차마 오늘날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죠. 하여튼간 이 글자의 자원을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글자고요.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해역하는 글자로 써요. 알아둬야 될 글자가 식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작을 밑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식물 관련돼 고비나물이 있어요. 고사리 비슷하게 있어요. 고비나물. 그 고사리 이 고비를 캐먹는 걸 뭐 그 주제로 한 시 같은 걸 뭐 채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럴 때 쓰는 글자고 채미가보다는 장미할 때 쓰는 미자를 이 글자를 갖다 쓰고 있어요. 장미 한 송이. 자, 그 다음에 또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빛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빛날이라고 빛날이라고 하던데 휘감할 때 쓰는 일자죠? 휘문고등학교. 네, 빛날 일자. 이 글자 일부를 생략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오래간만에 생각지 않다가 무심코 생각해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싶은데요. 미가 초성이 수능계열 아니야? 수능계열은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바뀌죠? 비읍은 거센 소리가 섞인 거란 말이에요. 미음에 거센 소리, 히읗이 섞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비읍 자체가 바로 이렇게 거센 소리가 이렇게 섞였다 이거예요. 지금 히읗이. 근데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음이 비읍으로 변하는 것에서 음의 일부가 탈락되는데 미음이 탈락돼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히읗만 남잖아요. 히읗. 그러죠? 그러니까 미가 비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에서 미음의 음이 없어진 순간 희가 되는데 거기에서 휘가 된 거예요. 휘까지 온 거예요. 그런 글자들 저 뭐야 내 천자가 뭐 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거 치음 계열이니까요. 내 천자가 바뀌는데 뭐예요? 내 천자가 전이 될 수 있는데 이 천에서 전과 걸리면 이게 지었다가 희신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치면은 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을 때 혼 이런 것들이 천에서 혼 이런 것들이 음의 일부가 탈락된 거예요 지금. 음의 일부가.
내천자가 음역하는데 이게 혼이 된 이유는 천이라는 음이 지읒 더하기 히읗 음인데 지읒 음이 없어진 거라고 지금. 뭐가 더 적절한 예를 들 만한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음의 일부가 타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실로짠 옷감에 뭐 무늬 같은 걸 들이거나 뭐 물 같은 걸 들여서 이제 빛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미가 이것도 음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 분명한데 휘예요. 휘. 그래서 이 글자가 뭐 휘문이라는 특정한 학교 이름을 얘기했지만은 익히 쓰이는 어휘로서는 휘장할 때 쓰이는 휘자죠. 휘장할 때. 자, 그래서 요 글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자글미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뭐죠? 0, 5, 6, 8이요. 네, 높을 고자니? 네, 높을 고자 뭐 어렵지 않죠? 한자가 상형문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글자의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물체를 그대로 들어서 이게 높은 건물에서 나온 거죠. 어떤 토대 위에 있는 높은 건물이에요. 높다라는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뒤에서 보는 것 가운데 그 임금이 사는 궁궐 같은 게 높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대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그 청와대 할 때 쓰는 대 아니에요 지금. 대 위에 세워져 있는 높은 건물 관련돼 가지고 높은 고자가 이루어진 글자고요. 뭐 높은 고자 자체가 쓰임도 많은데다가 뭐 워낙 간단하게 쓰이는 글자니까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 글자가 이제 고제장단 뭐 할 때 쓴 글자고 뭐 우리 선생님이 힘고등학교 얘기했지만요. 고등학교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이게 여러 가지 쓰이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음역하는 글자가 예법되는데 그런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네. 무슨 자가 달라붙었어요? 벼가자가 달라붙었죠? 벼가 익어가지고 고기를 숙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고는 고인데 벼화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벼화라는 글자라고 있죠. 이 벼집에 벼농사를 짓고 나면은 부산물로 남는 게 벼집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게 벼집 이 글자가 쓰이는 말이 원고, 출고, 뭐 투고 뭐 할 때 쓰이는 글자가 탈고 뭐 이런데 원고의 뜻으로 워낙 많이 쓰이고 있어요. 워낙. 이게 왜 원고가 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벼집이 조금 전에 벼농사를 짓고 나면 난 부산물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고 나면은 벼를 갖다가 농토에서 다 잘라가지고 한꺼번에 그 탈곡을 못해요. 탈곡을 해서 나락을 털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도정을 하면 이제 뭐 현미가 백미가 되고 뭐 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농토에 막 자라고 있는 벼를 갖다가 벼요. 벼면은 그걸 탈곡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탈곡을 못하니까 쌓아도 이렇게 노젓갈이라고 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비우면 안 되니까 이게 덮어도 근데 오래 두면 안 돼요 이게요. 오래 두면 안 되니까 계속 드러내서 마당 같은 데다가요. 마당 같은 데서 하는데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는 오늘날은 노젓갈이를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오늘날은 노젓갈을 볼 수 없는 대신에 뭘 볼 수 있어요? 콤바인이 들어가가지고 싹 그 자리에서 그냥 베가지고 그냥 탈곡까지 다 해가지고 가만히에다가 집에 가서 탁 떨어뜨리면 뒤에서 와서 싣고 가고 볏집은 어떻게 돼요? 볏집은 기계가 다니면서 다 주워 담아가지고
주로 이제 요즘에 색깔이 좀 천에다가 동록을 말해서 확 압축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논에다 톡톡 떨어뜨려놔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있을 때가 한 20년 전부터가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인지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큰 예수한테 야 이게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저 논두렁에 그런 것들이 막 큰 덩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말씀 무엇이라고 막 초창기니까 나중에 그걸 궁금해서 알았더니 그게 뭐냐면 곰포예요. 곰포. 응, 곰포. 아니 곰포를 한자로 쓰려고 네가 지금 묵을곤자 이렇게 곰포. 그렇지 곰포인데 이게 이제 사일러지라고 해가지고 곰포 사일러지라고 해서 요게 그 소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사료를 계속 사료를 쓰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이 볕단을 갖다가 삭혀가지고 사일러지에다 집어해가지고 사일러지에다 집에서 삭혀가지고 이걸 사료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쓰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곰포 사일러지라고 그래요. 곰포 사일러지라고 그러는데 곰포가 갑자기 한자로 생각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뭐 하는 글자를 알고 있어요. 하여튼간 벼와 관련돼서 이 글자가 맞는 것 같아요. 나무 목자를 써도 되고 왜 이거 얘기해보냐 그게 오늘날은 그래서 볏짚 위에 이렇게 흩어진 걸 보지 못하고 딱 이렇게 덩어리째 이렇게 쌓여진 걸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노젓가루를 해놓고 꺼내다가 김홍도의 그림 같은 데 보면 개상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갈라진 요런 데다가 이게 김홍도 그림 보면 양반은 누워서 딱 있고 머슴들이 막 이 나뭇가지에다가 볕단을 막 털고 그런 다음에 이게 개상이라고 보거든. 이 개상. 또는 탯돌을 쓰기도 해요. 돌 자체를 갖다가 돌덩어리 갖다 절구공이 있지. 절구공이 있죠. 시골에 가면 절구 있죠. 절구 돌절구를 눕혀가지고 그거다가 때린다고 그게 이제 탯돌이 되는 거야. 탯돌 이런 데다가 나락을 턴다니까요. 하루 종일 털면 모성들이 장정들이 털면은 한가마니 반 정도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예요? 제가 어려서 봤을 때 홀태라고 해가지고 이게 새고치에다가 날들이 이렇게 서 있어. 날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거다가 한 줌 채가지고 쭉 빼면은 나락이 떨어져. 그걸 홀태라고 했어요. 이제 홀태 다른 동네는 어떤가 모르는데 홀태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드럼통처럼 이렇게 생긴다가 모처럼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 이게 밑에 발로 막 밟으면은 그 나락을 한 점 쳐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서 여기다가 돌아간 데다 이렇게 건드리면은 여기서 나락이 줄줄 떨어지거든. 이게 탈곡기라고 했어요. 탈곡기라고. 그러다가 조금 전에 이제 콤바인으로 이제 쓰이는데 어쨌든 간에 요 과정이요. 탯돌이나 개상에다가 때려서 날아가 어떻게나 홀체에다 탈곡기 이게 콤바인을 쓰기 전까지 이런 데에서 수확된 볏짚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락이 중요하지 볏짚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후딱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나서 쓴 거 후딱 던지면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옆에서 이제 뭐 그거 막 갈무리해서 딴 데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사방으로 막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그런 상황인데 원고가 마치 그렇게 쓰여진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고 가운데 맨 처음에 쓴 원고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초고라고 그러죠. 초고의 초자가 뭐예요? 그래요. 이걸 처음 초자로 해본 사람들이 많아. 맨 처음에 쓴 거라고 처음 초자는 처음 초자가 아니고 이거 한자 어휘력이 뛰어나신 분이 풀초자를 써요. 풀초자. 왜 풀초자를 쓰냐면은 초서체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서체. 초고라고 하는데 이 초고를 옛날 사람들 가운데 막 글을 쓰는데 초서체로 막 기록을 남겨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임금의 언행 같은 걸 기록하는 사관이요. 사관이 쓴
맨 처음에 막 초서로 막 흙게 쓴다고 해요. 막 네. 임금의 말을 갖다 빨리 받아 써야 되니까 이 사람이 쓰는 원고가 뭐예요? 사초잖아, 사초. 네. 사관이 쓰는 사초인데 사초도 한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사초. 이 사람이 쓴 사초에 보면 막 글씨들이 막 벼탕이 흐트러진 것처럼 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볏집이 막 흩어진 것처럼 막 사초 같은데 글씨들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고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볏집의 뜻보다는 오늘날 원고의 뜻으로 더 많이 쓴다니까요. 출고, 투고, 뭐 할 때 탈고, 뭐 할 때 쓰이는. 그래서 원고의 뜻으로 많이 쓰니까 왜 원고의 뜻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벼화자에 의해서 뜻이 본래 뜻이 볏집이지만은 원래는 원고의 뜻으로 많이 쓰는데 왜 원고하고 볏집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요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 써요. 음역하는 글자에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글자가 뭐 있어요. 뭐 이제 기름고자, 두드릴 고자, 말을 고자가 있네요. 기름고자, 두드릴 고자, 말을 고자예요. 높을 고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덧붙여진 글자가 무슨 자죠? 고자가? 그렇죠. 육자로 해요. 고기 육자가 변화된 육자로. 고기와 관련돼서 고기에 있는 기름이요. 기름 고자. 요 기름 고자인데 요 골자를 설명하는데 가장 마땅한 게 이제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름이 집에서 돼지 기름을 집에 가지고 만든 약이 있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1년 목욕을 여름에 다 해. 우리 어렸을 때 내과에 가가지고. 근데 그 내과의 물이 뭐냐면 논두리에서 나온 물이야. 그래가지고 물이 안 좋아. 근데 거기서 놀고 하루 종일 놀고 집에 들어가면 샤워를 하면 좋은데 샤워 시설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과에서 너무 바빠서 옷을 입고 그 다음날 가서 놀고 오면 방학이 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 되면은 몸에서 뭐가 생기냐면 종기가 생겨. 종기. 그 종기가 생기니 그 종기가 다 저절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의제 이전법을 써. 이의제 이전법을 써서 빨리 고름 농을 갖다가 악화시켜가지고 빼내. 그런데 사용된 약이 있는데 그게 고약이야. 고약의 고자예요. 고약이. 그 고약 가운데 유명한 게 이명래 고약 있잖아. 이명래 고약. 저하고 연배나 윗분들은 알는데 오늘날도 그 사위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명래 고약인데 그 이명래 고약이 돼지 기름을 지부했기 때문에 이 고자를 쓴 거예요. 이명래 고약을 만드는 이명래와 관련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옷나무 있죠. 옷나무에 옷 오고 뭐 돼지 기름 오고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하여튼간 그 고약이 오늘날은 저도 그 고약 몇 번 많이 활용해봤어요. 근데 그 고약을 오늘날 거의 안 쓰잖아요. 대신에 뭘 써요? 연고를 쓰잖아. 연고할 때 쓰는 고자야. 반창고 할 때 쓰는 고자야. 반창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쓰임이 있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글자도 고는 건데요. 손에 책짓을 들고 있는 글자 무슨 자예요? 그렇죠. 칠복이요. 하여튼 대한민국 어디서 가든지 제대로 된 한자 선생이 되려면 불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불자를. 그래서 치다라는 놈이 걸렸는데 치듯이 이렇게 두드린다고 해서 이게 두드릴 고자예요. 두드릴 고자고 요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는 이게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 팔대각과대 한 사람이 한유고 2년을 맺던 사람이 가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도라는 사람이 쓴 시에 등장하는 건데 요 글자가 세모에서 나온 세추자고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세추자가 달라붙을 때 이게 추에다가 손이 달라붙어가지고 손으로 민다고 해서 밀추자
뭐 옹빌초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글자하고요 두드릴 글자하고 합쳐지면 이게 초가 아니고 태로 이렇게 해야 돼. 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승초나 뭐 승태오라 하면 죄송합니다. 승태오라면인지 승고오라면인지 뭐 이런 걸 넣고 가도라는 시인이 이거 그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 얘기까지 안 하지만은 하여튼간 태고라는 뭐기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글자가 바로 이거지. 태고라는 추고가지고 이게 글 쓰신 분들이 글을 마지막에 가다듬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 자 다른 게 이거 뭐 설명을 하고 치면은 뭐 10분도 더 걸리고 20분도 더 걸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고는 건데 나무가 마른다고 해서 마를 골자죠. 마른 나무가 고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요. 고로도 쓰이지만 음이 약간 바뀌어서 해요. 호로도 쓰이고 아음인 기호고 꾸민 이응이랑 히읗이 잘 교환된다고 했죠. 좋은 미치가 거의 비슷하거든. 고, 오, 호 이게 발음해보면 거의 혀가 안 움직여. 입모에 거의 안 움직여. 그건 좋은 미치가 비슷한 얘기야. 자, 그래서 호로 쓰이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호로 쓰이는데 실이 달라붙었네요. 실인데 명주실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명주호라고도 하고 명주실이 뇌꼬치 실 아니에요. 뇌꼬치 실이 어떤 색깔이 하얀 색깔이죠. 그래서 실호자라고도 해. 이 명주호 또는 실호. 요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사자성어 가운데 호의 현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호의 현상. 흰 이때는 위도시예요. 위도시에 검은 아래옷 치마다 이거죠. 뭐 유관순 누나가 이 독립운동할 때 있는 복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학을 상징하는 말이야. 학의 꼬리 부분이 검거든. 그 몸체가 하얗거든. 그래서 알아둬야 될 사자성어예요. 그 사자성어에 쓰이는 힐로자. 또는 뭐예요? 호경호자, 냄비호자인데 주나라 시대 때 서조의 수도였죠. 사람 이름에 많이 쓰잖아요. 원래 호는 호인데 새로 만든 냄비인데 수도 주나라 시대 때 서주의 수도로 쓰였기 때문에 호경이라고 경자가 서울 경자인 거죠. 이런 데 쓰이고 또는 호로 쓰이는 글자로서 또 기억을 해둬야 할 글자가 바로 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 풀이 달라붙었어요. 풀 가운데 뭐 이게요? 그렇죠. 쑥호자예요. 그 생명력이 강하다는 쑥. 왜 생명력이 강하냐? 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죽은 것을 얘기하는데 쑥이 최고 먼저 나왔다 이게. 그 상황에서도 생명이. 그런데 이 글자가 익히 쓰이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썼냐?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라서 꼭 또 알아야 될 글자. 이 글자도 대학교 수학여행 시험에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호에다가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아기가 애기가 된 것처럼. 그래서 뭐 효가 될 수도 있고 회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 몸이 추가되면 효가 될 수도 있고 회가 될 수도 있지만 효의 효 쪽이 되요. 덧붙여진 것이 입구자예요. 입으로 온다고 해서 울효자고 요 글자가 쓰이진 말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되는 말이 바로 효시예요. 효시. 그러니까 효시가 이게 시자가 화살 시자니까 효시는 우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우는 화살. 우는 화살인데 화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알고 화살 쪽이 이렇게 화살 쪽 부분이 끝이 이렇게 뼈 쪽이 아닌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 근데 여기다 솜을 달아서 불을 붙이면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화살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화살 촉이 없는 화살도 있어.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이게 저 새 같은 데다 맞추면은 어때 탁 맞고 정신 잃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화살이야. 그래서 정신만 잠깐 있게 있다가 살아있는 채로 잡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런데 화살 가운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가운데 속을 이렇게 이 시꺼먼 부분이 비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이게 판에다 쓰면은 이게 바람이 스치면서 이 속에서 공명적이 일어나지고 소리가 나. 공명이 쎄면서. 저 우리 저 고구려 거분 가운데에서 나온 가운데 저 뭐죠? 나한테 참 큰일 났어. 자꾸 저 사냥하는 모습 그 뭐예요? 그 쌍용총에서 나온 그 사냥하는 모습 있잖아. 그뭐 범을 향해서 막 저 화살 이렇게요 쏘고 그 그림 이름 뭐라고 그래? 수렵도 보면 고구려 쌍용총에서 나온 수렵도에 보면은 저 말 탄 사람이 막 범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어요. 그 활을 겨누고 보면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이걸 효시라고 그래. 이걸 우는 화살 명적이라고 울명자에다가 화살 적자도 써서 저 명적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효시라고 하는데 그게 호랑이한테다가 활을 쏴가지고 호랑이한테 화살을 쏴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왜 그걸 키우느냐? 이건 뭐예요? 범을 자극시켜가지고 원한 방향으로 몰고 있는 거야 지금. 옛날 사람들이 맹수들을 쉽게 못 잡으니까 구덩이 같은 걸 파놓고 아니면 절벽 같은 데다가 짐승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잡는 거이지 화살을 직접 잡으려고 막 범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소리가 나는 게 소리가 어떻게 돼요? 맹수를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받아서 움직임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이 말 타고 있는 사람이. 근데 거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림에도 보면 이게 효시가 지금 효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효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옛날 군사적 같은 행동을 할 때에 신호탄을 썼어요. 어떤 일의 시작을 알릴 때 신호탄으로. 오늘날은 무전기 같은 거 사용하면 되지만은 진을 이렇게 장사진 같은 걸 이렇게 길게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서 명령을 내는 중심이 되는 장소가 여기까지 명령이 전달되려면 옛날 무전기가 없으니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럼 약속 때 신호탄을 갖다가 이게 쏘게 되면 그 신호탄에 의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효시예요, 효시. 그래서 효시가 어떤 일이 처음 시작을 뜻하는 말이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현대시의 효시는 신채호 선생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이다 이게. 때린다 무너뜨린다 철썩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가 우리나라 현대시의 효시가 되는 시란 말이에요. 뭐 그럴 때 쓰는 말이다 이거 그럴 때.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그렇게 호탕탕하게 흐르는 양재강도 처음에는 접시에 술잔에 물이 넘치는 정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나온 말이 남상이거든요. 넘칠 남자, 남자에다가 잔상자에 뿔로 만든 술잔이 우리가 이게 뿔갑자를 쓴 거 보면은 이게 남상이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워낙 시험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마음이 바빠요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 높을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요.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요.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가 오늘날 줄어들어서 이렇게 쓰이고 이것도 오늘날 줄어들어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두 개다가 높을 고자가 호가 되고 높을 고자가 호가 되고 터럭 모자에 의해서 터럭 가운데 잔터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잔터. 이 짐승들도 겨울이 되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여름에 턱 여름에 막 털이 막 빠지고 그런 걸 갖다가 털갈이를 가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을날 닭장 같은 데 오면 새들이요. 털이 있는 닭들이 막 잔털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털들을 갖다가 추어라고 그래요. 추어. 가을날 닭장에서 볼 수 있는 잔털들 추어. 이 조그맣거든. 그래서 이 잔털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조금 더 너를 용납 못한다. 바꿔서 이건 추도 용납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이 호자가 바로 이자고 뭐 또는 뭐 호리지차 뭐 이럴 때 쓰는 글자죠. 조금의 차이.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돼지 시자가 달라붙었는데 돼지 이 저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쓰죠. 이게 호저 호자예요. 호저 호자. 호저가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호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 같은 글자. 중국의 남부 정도 가면은 오늘날 중국의 남부 정도 가면은 살고 실지도 그러니까 문자가 괜히 만들어진 게 중국에서 성숙된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가 중국 남부 지역에 사는 실질적으로 사는 동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물에서만 볼 수 있지만은 여기 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호저의 특징이 날카로운 털이 있어요. 그래서 날카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날카롭다. 남보다 날카로워요. 남보다 날카로운 뛰어나요. 그래서 뛰어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호걸이라는 뜻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호저호라고 보다는 호걸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높을 고자가 음역하면서 돼지시자인데 돼지시자 호저가 여기 돼지시자를 붙였는데 돼지처럼 보였던 거야. 깨끗한 새끼 돼지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돼지하고 관련된 글자를 붙여가지고 호저라는 뜻을 맞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돼지도 비교적 털이 날카로워요. 네, 그렇지. 날카롭다가 아니고 뻣뻣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날카롭다고 써놓으니까 자꾸 거기다가 말을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딱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호저의 뜻도 딱딱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거기다 더 뛰어나서.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를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 호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털과 관련돼서 날카롭다, 날카로운 것이 뛰어나다, 뛰어난 사람 관련돼서 호구로자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흔히 호구라고 한다. 이렇게 영호구를 때 쓰는요. 호자예요. 문호, 강호 할 때 쓰는 호자가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 호자는 다시요. 요 호자는 다시 이 호자 호자는 다시 이렇게 흑도자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쓰거나 또는 물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에서 다시 음역하려는데 호자 호자가요. 음역하려는데 흙을 팠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덩이가 되는데 그 구덩이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파인 구덩이라고 생각해야 돼. 성이 있으면 성 밑에 구덩이를 파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자라고 그러죠. 해자. 네, 해자. 해자가 이제 이 성 밑에 저 서양 영화 보면은 막 싸우다가 옛날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이게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 성문으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리가 딱 걷어버리는데 그 밑에 물이 있잖아. 이게 저기 이렇게 성을 쳐들어오려면 여기 물을 파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물을 건너는 순간에 위에 성에서 공격을 헤엄치려고 오고 있는 순간에 공격을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대를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자가 성 밑에 해자가 없는 것 같지만은 수원성 같은 데 가보면 물이 흐르고 있는 그 해자고 우리나라는 인공의 해자를 많이 활용했어요. 저 몽톤 토성 이런 데 가보면 옆에 한강이 있고 남한 저 행주산성 이런 데도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해자야. 한강이 해자.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지금. 그 해자예요. 그 해자. 두 개 다 해자예요. 이건 구덩이만 파는 거이고 흙만 파는 거이고 이건
파는 데다 물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금성탕지가 그러니까 금성탕지에 네. 탕지가 해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것은 어디냐 참호, 방공호 뭐 이럴 때 쓰이고 있어요. 참호, 방공호 뭐 할 때 쓰이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파는 참호, 방공호 할 때 쓰는 글자고 요것도 해자는 해자인데 요것은 이제 나라 이름을 주로 많이 써요. 호주, 호주, 백호주의 뭐 호주가 한때는 백호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호자. 자, 요런데요. 요런데 예. 쓰여지는 글자들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런 글자들 모두가 다 높은 글자가 음역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빌글자예요. 빌글자. 자, 빌글자는 사실은 요 형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불숫자 가운데 요 글자에서 핵을 하나 줄여서 펴는 글자예요. 그게 요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글자가 무슨 자죠? 기운기라는 글자예요. 기운기라는 글자인데 이거 무슨 기운이냐면요. 구름의 기운이요. 구름의.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석삼자하고 같은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구부러진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그것이 소전에 와서 더 구부러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거기서 정의된 글자 이게. 구름의 기운이 층층진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기운기자예요.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쌀미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오늘날 이걸 기운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건 기운기자가 아니에요. 기운 여기에 요 글자가 기운기자인데 그 글자가 음역하면서 쌀미자에 의해서 쌀로 음식 같은 걸 해가지고 보낸다는 뜻의 글자예요. 이게요. 음식 같은 걸 해서 보낸다는 뜻이 보내다의 뜻의 글자인데 이 글자의 뜻을 뺏어다가 이 글자가 쓰고 있어요. 자기 뜻을 이 글자의 뜻을 뺏어다가 이 글자가 쓰는 순간 보내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이 쌀이라는 게 먹는 거잖아요. 보낸다는 뜻의 글자는 밥숫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쓰이는 글자가 됐지만 그리고 음도 좀 달라졌어요. 기가 희가 되고 호재로 오면서 희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낼 입자예요. 자기 뜻을 이 글자에다 주고 이 글자 갖고 뜻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저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도끼다를 메고 있는 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가 바로 이 정연음이 이렇게 되고 음역 글자를 다시 바꿔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매를 할자에 도끼다를 맨다는 뜻에 근데 어찌란 뜻으로 쓰이니까 어떻게 돼요? 영구다자를 뺏어다가 자기 뜻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게 영구다자를 뺏어다가 적반하장할 때 이 글자 갖고 있는 뜻이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신하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글자도 그냥 기운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글자가 제대로 된 기운기라는 말이 거기에서 해가 하나가 줄여든 거라니까요. 해가 하나 줄여졌는데 이 옛날에는 근데 왜 빌다라는 뜻이 됐냐? 옛날에는 의미 같으면 서로 빌었어요. 문자가 많지 않는 시대에 말은 많고 그 말을 표현할 문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우선이고 문자가 나중이니까. 말이 있고 문자가 있는데 말은 많은데 문자가 적어요. 근데 그 문자가 표현할 수 없는 문자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표현할 수 없는 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기록은 해야 되는데 비로다 쓸 수밖에 없어요. 가차. 의미 같으면 비로다 쓰는 거야. 의미 같으면은. 그 제비원자가 잔치란 뜻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제비란 뜻이 제비만에서 제비지만 잔치란 뜻도 있는데 뭐냐면 잔치연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 사람 복사 기술이 없으니까 좋은 글이 있으면은 옆에서 읽어주면 막 쓰는데 생각해야 한다면은 의미 같은 다른 글자 막 일단 써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중에 음이 통하면은 아 그 글자를 요 바깥 제대로 된 글자 바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 기하고 통하는 글자 가운데 빈다는 뜻이 빌기자 이런 글자도 음이 통해. 그래서 이게 빌다의 뜻이 있어요. 이 기호고 요 기자하고 음이 통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빌다의 뜻을 지니게 된다니까요. 근데 호재로면서 분명하게 이 기운 기자로 쓰고 빌다는 뜻의 글자는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해가 필요해서 쓰면서 음도 있죠. 음도 입성자를 좀 더 붙여가지고 글까지 좀 약간 바뀐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빌글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야 돼. 이 글자가 기운이란 뜻 외에 빌다의 뜻도 있었는데 호대로면서 빌다의 뜻을 나타낸 글자는 좀 더 구분을 져서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 해가 하나 빼서 이렇게 쓰고 음도 입성자가 달라붙어서 길, 걸, 뭐 어느 새까지 바뀌었다 뿐이지 여기서 나온 글자는 그리고 요 글자가 김기자에서 음역하로고 요 글자는 성렬계자에서 비분관계할 때 쓰는 적게 힘을 푼다 할 때 쓰는 계자구나. 성렬계자에서 음역하로고 요 글자는 먹을 흘자에서 중국 사람들은 치로 발음되는데요. 우리라는 헐이요 헐. 걸 흘로 그러는데 먹을 흘자. 먹을 흘. 먹을 흘자고 저 지금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에 2014년에 4월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잊지 말자고 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 벌써 세월호가 뒤집어졌잖아. 세월호가 뒤집어졌는데 그 세월호가 뒤집어진 것이 복원력이 배라는 게 모든 배는 복원력을 갖고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바닷가에 가면 태풍이 있고 풍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 기울어졌어요. 그 구석대 그대로 기울어지니까 기울어지지 않게 그러면 하기 위한 복원력을 다 갖고 있어요. 평행수라고 해가지고 평행수라고 해가지고 배 밑바닥에다가 물을 채워놓는데 물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어디 가든지 수평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물이 특징이 수평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배가 요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기울어지면 물이 이렇게 된다는데 물이 어떻게 돼요? 밑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배도 이렇게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 근데 세월호가 뒤집어진 건 뭐예요? 이게 평행수를 그대로 원래 채워야 되는데 평행수를 빼내고 그게 이제 헐수선이라고 해가지고 배가 높이가 이게 여기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 있는 배 부분이 너무 밑으로 들어가면은 물이 차 넘치고 너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풍랑에서 쉽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이 헐수선이라고 그래요. 헐수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헐수선을 맞추기 위해서 평행수가 들어가 있는 건데 평행수를 빼내버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막 수화물 많이 실어야 운반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때 제주도에 군사기지 만들면서 철근을 막 잔뜩 실었어.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안 앉았는데 철근 같은 거 막 실어가지고 이게 배가 뒤집어지는데 평행수가 있으면 다시 복원이 되는데 야들은 어떻게 돼?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쭉 밀려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 뒤집어질 수밖에. 굉장히 배에서는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헐수선을 지키는 거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헐자가 바로 이 먹을 헐자입니다. 자, 그럴 때 쓰인 빌글자예요. 빌글자 거린이요. 애걸 복걸 뭐 할 때 쓰인 국어를 할 때 쓰인 글자예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를 해야 되는데요. 큰일 났네. 시간이 벌써 3글자밖에 안 했는데. 자, 쉬는 시간은 갖고